대한민국 저녁 시간대 공포와 분노를 불러일으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그녀는 쥐약을 밥에 타며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국민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악녀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 부르며 죽이라는 저주를 퍼부었고 식당에서는 가정을 망치는 여자에게는 밥을 줄 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고 불이 꺼진 뒤 그녀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뇌압 상승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을 견디기 위해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켜야 했고 부어오른 얼굴을 가리기 위해 짙은 선글라스를 써야 했던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머릿속에 종양을 품고 죽는 순간까지 촬영장에 나가야 했던 처절한 가장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악녀라 불렀지만 역사는 그녀를 선녀로 기억합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고통스러운 어둠을 견뎌낸 배우, 한국 영화사가 낳은 가장 슬프고 위대한 이름, 주중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처절했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았던 연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그녀가 배우의 길에 들어선 1940년대 후반 해방공단으로 시계를 되돌려봅니다. 해방을 맞은 한반도는 감격과 혼란이 뒤섞인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갈증이 폭발하면서 연극계 역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0대 초반의 주중녀가 발을 들인 곳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예술가들이 모인 극단 신협이었습니다. 신협은 한국 연극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극단으로 사실주의 연기와 정통 연극을 표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쌓은 경험은 훗날 주중녀 연기 인생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연극 배우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제대로 된 극장도 드물고 관객들은 가난했으며 난방도 되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배우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중녀에게 그곳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발성을 배우고 무대 위에서 걷는 법을 익혔으며 무엇보다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시기에 주중녀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독특한 외모였습니다. 당시 조선 영화계와 연극계가 선호하던 미인상은 복스럽고 둥근 얼굴에 순종적이고 참한 인상이었지만 주중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선은 굵고 뚜렷하며 눈매는 깊고 손이 강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진 듯한 우수와 가만히 있어도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한이 서린 얼굴로 다가올 기극의 시대를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주중녀의 눈을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이야기를 품은 얼굴이었습니다. 1949년 그녀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윤용규 감독의 영화 마음의 고향에서 그녀는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한국 영화사에서 리얼리즘 초기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주중녀는 미망인 역을 맡았습니다. 데뷔작임에도 그녀의 연기는 놀라울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과장된 대사 처리에 익숙했던 당시 주중녀는 카메라 앞에서 침묵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장면, 동자승을 응시하는 그 애틋하면서도 허무한 눈빛은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스크린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눈동자의 흔들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했으며 주중녀라는 배우의 발견은 한국 영화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뷔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영화인들도 피란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카메라는 총탄에 부서지고 필름은 불탔으며 극장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중녀 역시 그 거대한 피난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이어진 처절한 피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산 임시수도 시절 예술가들은 다방에 모여 연극을 올리고 영화를 기획하며 예술론을 불태웠습니다. 천쟁이라는 비극은 예술가들에게 인간 본성과 생존 본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중녀가 훗날 보여준 처절하고 생생한 생명력의 연기는 아마도 전쟁통에 목격한 숱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잉태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멈추고 휴전이 선포된 직후 한국 사회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 몸부림쳤으며 영화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5년 주중녀는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문제적인 작품 중 하나에서 히로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강촌 감독의 작품으로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소재였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절, 빨치산을 괴물이 아닌 고뇌하는 인간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영화는 상영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감독은 사상 검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위험한 영화의 중심에 주중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치산 부대 내 홍일점 대원 에라 역을 맡았습니다. 에라는 단순한 여성 대원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대원들 사이에서 성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존재이자 생존 본능에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친 산악지대에서 촬영된 이 영화에서 주중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흙바닥을 구르고 총을 들고 산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것은 여전사의 강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때보다 정적 속에서 동료들을 응시하는 순간 그녀의 연기가 빛났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념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는 몸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내면을 대사 없이 표정만으로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 절망적인 상황 속 그녀가 보여준 텅 빈 눈빛은 이념 전쟁의 허망함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찬사를 보냈고 주중녀는 제1회 금룡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얼굴 예쁜 스타가 아니라 시대를 증언하는 대배우의 반열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대중과 평단은 그녀에게서 강렬하고 원초적이며 비극적인 여성상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순 가련한 현모양처가 믿어지던 시절, 주중녀는 스크린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남자를 노려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몸부림치는 새로운 여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영화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수도 서울에는 극장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관객들은 영화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주중녀는 쉴 새 없이 호출되었습니다. 1957년, 1958년 등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다양하게 채워졌습니다. 특히 신상옥 감독과 함께한 작품에서 주중녀의 관능미와 퇴폐미가 폭발했습니다. 미군 부대 주변을 맴도는 양봉주 소야 역을 맡은 최은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주중녀는 자신만의 줄후한 무게감으로 영화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연기 스타일은 당시 다른 라이벌들과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최은희가 한국적인 어머니상과 강인한 여성을 대표했고 김지희가 화려한 미모로 스크린을 장악했다면 주중녀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을 건드리는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연기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자 끈적한 욕망의 땀방울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를 보며 불편해하면서도 매혹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콤플렉스와 욕망을 주중녀가 대신 연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가 저물어가던 무렵 주중녀는 이미 30대를 넘은 베테랑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여배우 수명이 짧았던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전성기를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 나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나 조연 역할로
물러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위해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천재적인 감독 김기영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기영 감독은 인간 본능과 욕망을 해부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질서를 파괴할 파격적인 배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쁘기만 한 인형 같은 배우는 필요 없었습니다. 짐승 같은 본능과 서늘한 지성을 동시에 가진 배우, 관객을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도 연민을 자아낼 수 있는 얼굴, 바로 주중녀가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1960년 새로운 시대 개막과 함께 주중녀 인생과 한국 영화 지형도를 영원히 바꿀 한여의 시나리오가 그녀 손에 쥐어졌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은 주중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산층 가정을 파탄내는 식모, 주인 남자를 유혹하고 임신하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수약을 먹는 관기 어린 여자. 당시 윤리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캐릭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이 역할하면 배우 인생 끝장난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주중녀는 시나리오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는 명숙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처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신분 상승 욕망, 사랑받고 싶은 결핍된 인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주중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역할이야말로 평생 기다려온 배역임을. 두려움 대신 도전을 택했고 그 선택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전율적인 순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촬영장은 매일 전쟁터 같았습니다. 김기영 감독은 완벽주의자였고 배우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조명은 기괴하게 세팅되고 카메라 앵글은 왜곡되었습니다. 주중녀는 자신을 철저히 지웠습니다. 평소 차분한 그녀는 사라지고 눈빛에 관기가 서린 한여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피아노가 있는 2층 방,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주인 남자를 응시하는 주중녀의 눈빛. 그 장면을 찍던 날 촬영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조차 그녀의 눈빛에 눌려 침을 삼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관객들은 스크린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저 여자를 죽여라고 고함쳤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혐오스럽지만 눈을 뗄 수 없는 나력이 화면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주중녀는 이 영화 한 편으로 국민 악녀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배우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성공 이후 쏟아진 러브콜과 함께 그녀의 연기 인생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개인적인 고해와 어두운 그림자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 영화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거대한 태풍 같았습니다. 극장을 나선 관객들은 밤잠을 설쳤고 주중녀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전역에 공포와 매혹이라는 상반된 감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가 쥐약을 타는 손길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기괴한 리듬감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울고 아주머니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도 다반사였으며 식당에서는 남의 가정을 망치는 여자에게는 밥조차 줄 수 없다며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로서 연기가 현실과 혼동될 만큼 완벽했다는 증거였지만 인간 주중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독과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중녀는 영리하고 야심찬 예술가였습니다. 그녀는 대중이 자신에게 씌운 마녀 혹은 악녀라는 프레임에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공 이후 쏟아진 시나리오들은 대부분 표피적인 첩이나 가정을 파괴하는 요부 역할이었지만 그녀는 안전하고 뻔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무서운 여자가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진짜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겪으며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영화계도 리얼리즘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주중녀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1963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는 주중녀가 그림자를 지우고 대배우 반열에 오른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해방촌 판자촌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그녀는 더 이상 판무파탈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한복을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거친 이북 사투리를 쏟아내는 억척스러운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빚에 쪼들려 자식들을 닥달하면서도 그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중녀는 이 역할을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에서 관객들은 섬뜩함을 잊고 해신 전후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어머니와 누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를 보았습니다. 평단은 경악했고 그녀는 변신의 귀재라는 찬사를 넘어 인간의 희로애락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연금술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궁중의 엄격한 상궁으로 또 다른 영화에서는 우아한 마담으로 변신하며 하루에도 여러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연간 100편 이상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전례 없는 호황기, 즉 황금기였습니다. 춘무로의 모든 제작사가 주중녀를 원했고 그녀의 일정은 붉은 줄로 빽빽이 채워졌으며 하루에 3회 4개의 영화 현장을 오가는 겹치기 출연도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는 한복 입고 사극을 찍고 오후에는 명동에서 양장을 입고 멜로 영화를 찍고 밤에는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쪽잠을 자며 이동하는 차 안이 그녀의 유일한 휴식처였고 끼니는 김밥이나 빵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피로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가장으로서의 무게였습니다. 스크린 속 화려한 스타였지만 현실의 주중녀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홀로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빚보증 문제는 그녀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많은 여배우가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택했지만 주중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그녀가 닥치는 대로 작품을 선택했던 배경에는 예술적 열정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늘 의연하고 당당했지만 분장실로 돌아오면 깊은 한숨과 담배 연기로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동료들의 증언은 당시 그녀의 심정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카메라 앞에 선 주중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 김수용 감독의 걸작 산불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한국 영화사에서 에로티시즘과 리얼리즘이 결합된 최고 명연기로 꼽힙니다. 6.25 전쟁을 남자들이 씨가 마른 산골 마을에서 성적 욕망과 생존 본능에 굶주린 과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주중녀는 점역을 맡아 도금봉과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쳤습니다.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도금봉과 달리 주중녀는 욕망을 억누르면서도 그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본능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규복을 숨겨주고 정을 통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희열, 죄책과 쾌락이 뒤섞인 복잡한 심리를 소름 끼치도록 완벽히 포착했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성근만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그녀의 내공은 이미 기술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 무렵 그녀가 바라보는 시선은 존경 그 자체였습니다. 신상옥, 김기영, 김수용, 유현목 등 당대 최고의 거장 감독들이 자신의 대표작에 주중녀를 캐스팅하려고 경쟁했습니다. 현장에 나타나면 스태프들은 기를 터주었고 후배 배우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결코 큰 소리를 내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촬영 분량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조명부 막내나 소품 담당 스태프의 고충을 들어주며 밥을 사주는 따뜻한 어머니 같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현실 고통이 컸기에 타인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폭이 넓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끊임없는 감정 노동은 그녀의 혈관과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영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보급이 늘면서 극장 관객 수는 점점 줄었고 검열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청춘 영화와 액션 영화가 유행하면서 40대에 접어든 여배우가 설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주중녀 역시 주연에서 조연, 즉 주인공의 어머니나 시어머니 역할로 밀려났습니다. 많은 여배우가 이 시기에 은퇴하거나 사라졌지만 주중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배우에게 정년은 없다. 역할 크기만 작아질 뿐 영혼은 작아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조연의 자리에서 영화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는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1969년 출연한 독짓는 느니에서 보여준 맨인 역이나 각종 멜로 영화 속 비운의 여인상은 주연 배우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빛나기보다 작품이 빛나게 하는 법을 터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눈에는 여전히 건재해 보였지만 그녀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원인 모를 두통과 촬영 중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그 불길한 징후들은 1970년대를 앞두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뇌 속 깊은 곳에서 무서운 살인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970년 주중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김기영 감독과의 인연도 계속되었으며 충무로의 섭외 1순위 중견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들은 그녀의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붓기와 대사 암기 시간이 길어졌고 촬영 중간에 쪽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은 촬영장에서 상대 배우 이름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대본을 완벽히 숙지하기로 유명했던 그녀였기에 스태프들은 단순히 피곤한 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주중녀 자신은 느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 회로가 끊어지고 시야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공포, 배우에게 기억력과 시력 감퇴는 사실상 사형선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은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촬영이 중단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가족 생계가 막막해질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키며 버텼고 이번 영화만 끝내고 병원에 가야지 라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유신 정권의 엄격한 검열 아래 영화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국책 영화들이 제작되어 예술성은 질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중녀의 연기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속적인 멜로물이나 한국 영화 속에서도 진부한 대사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평론가는 이 시기 주중녀를 삼류 시나리오를 인간 연기로 구원하는 배우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심판처럼 닥친 그날이 왔습니다. 1974년 언겨울 촬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구토와 함께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뇌종양, 그것도 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수술하기 어려운 위치였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 낮고 성공해도 후유증으로 정상생활이나 연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주중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했고 아마도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듯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수술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연기 안 하면 죽습니다.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연기는 숨쉬는 것과 같은 생명활동이었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상에 누워만 있기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1차 수술은 성공했지만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신경을 건드리면 실명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수술을 받은 그녀는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가발을 쓰고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위에선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냐? 살고 봐야지. 동료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주중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누워있으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 카메라 앞에서야 아픈 줄 몰라. 그렇게 시작된 1970년대 중반, 뇌종양 환자 주중녀의 연기 인생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뇌압 상승으로 눈이 튀어나올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이 저려오는 부작용 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울며 연기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이전 어느 전성기 때보다 더 처절하고 깊고 슬펐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그녀의 얼굴이 조금 부었다고 느꼈을 뿐 그가 고통과 싸우며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병마다 육체를 잠식하는 와중에도 정신력으로 버텨낸 1975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록은 그녀가 왜 멈추지 않았는지를 증명합니다. 1975년 충무로 하늘은 먼지, 담배 연기, 필름 현상 냄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계는 검열과 TV 보급이라는 이중보 속에서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촬영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중녀가 돌아왔다. 머리에 큰 수술을 했는데 벌써 나온다는군. 가발 썼다더라. 이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뇌수술 받은 지 몇 달 만에 주중녀는 다시 촬영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날카롭고 서늘한 눈매는 여전했지만 얼굴이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항상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촬영 직전에야 가발을 정돈하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몸 상태가 안 좋은 회복기라 여겼지만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제거하지 못한 종양뿌리가 남아 시한폭탄처럼 박동했고 삼키는 약들은 통증을 억누르는 동시에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주중녀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뇌종양 판정 후에는 요양하며 안정을 취해야 했지만 그녀는 죽음과 경주라도 하듯 더 많은 작품, 더 힘든 배역을 자처했습니다. 1975-76년 사이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채운 작품들은 장르를 불문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카메라 앞으로 이끌었을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당시 주중녀의 가정경제는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의 끈질긴 사업 실패는 밑빠진 독 같아서 그녀가 평생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을 허무하게 집어삼켰습니다. 1970년대 중반 그녀의 집에는 빚쟁이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화려한 여배우의 집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살림은 허술했고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장이었습니다. 멈추면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처지였고 자신의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배우 윤정희는 후에 언니가 분장실에서 몰래 우는 모습을 본 적 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벽에 머리를 찌으면서도 스태프가 부르면 눈물을 닦고 웃으며 나갔다. 연기가 아니라 고행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970년대 중반 주종려에게 연기는 예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육체적 고통이 클수록 그녀의 연기력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손끝으로 뇌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고 그녀는 고통을 잊기 위해 배역에 더욱 몰입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연기 스타일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주중녀가 활화산처럼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냈다면 1970년대 중반 투병 중에는 감정을 안으로 삼키고 응축하는 블랙홀이 된 듯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눈빛은 초점 흐림 증상으로 몽환적이고 허무한 느낌을 주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캐릭터 깊은 비극성을 부여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1976년 발가락이 닮았다에서 그녀는 젊고 요염한 여자가 아닌 삶에 지친 중년 여성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뒤에 여전히 욕망이 펄떡이고 있었고 대사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이 풍경이 아닌 다가오는 죽음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연기에 죽음 냄새가 배어 있다고 평하며 전율했습니다. 이는 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실제 고통을 겪은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아우라였습니다. 촬영 현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 강한 조명이 뿜어내는 열기는 뇌압이 높은 그녀에게 고문과 같았습니다. 조명이 켜지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NG를 내지 않으려 필사적이었습니다. 다시 찍게 되면 고통스러운 조명 아래 다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본을 통째로 외우고 동선 하나하나까지 뼈에 새기듯 리허설했으며 상대 배우 표정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목소리 톤과 숨소리로 감정을 읽어 반응했습니다. 감각기관이 마비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동물적 연기 본능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무렵 그녀 곁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는 한국 영화계의 기인 김기영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중녀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걱정했지만 그녀가 가진 병적 에너지, 죽음 직전의 생명력이 자신의 영화에 꼭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1977년 제주도에서 촬영한 이어도에서 그녀는 무당 역할을 맡아 신들린 연기를 펼쳤습니다. 촬영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진짜 신기가 들린 것 아니냐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나약한 환자로 돌아갔습니다. 1960년대 한여의 공격적인 욕망과 달리 1970년대 후반 작품에서 그녀의 연기는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무언가를 지키려는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둥글게 부었지만 그녀는 이를 중년 여성의 넉넉함이나 탐욕스러운 캐릭터 외양으로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망가져가는 육체마저 연기 도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1977년 말 병세는 악화되어 한쪽 눈 시력은 거의 상실됐고 균형 감각도 무너져 걷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집에서는 숟가락들 힘조차 없어 가족 도움을 받아 으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고통 속에서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읊조리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고통과 투혼, 그리고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초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과 연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중녀의 삶과 예술은 단순한 배우의 기록을 넘어 고통 속에서도 인간 존엄성과 예술혼을 지킨 한 여성의 위대한 투쟁으로 기억됩니다. 그녀가 겪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연기력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은 그 시대의 현실과 인간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한국 영화계에 빛나는 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